다음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기본적이죠. 일단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죠. 따라서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다. X고요. 또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이를 1년으로 한다는 지문도 뭐죠? X고. 3번 물론 갱신청구권 없죠. 갱신청구권은 뭐에 있죠? 지상권에 있고 전세권은 그 대신 법정 갱신제도가 있고요. 4번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 소멸 통고하면 6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되죠. 따라서 소멸 통고하는 즉시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4번 지문은 X죠.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권이 있더라도 이것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2번이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은 맞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답은 2번인데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유치권자는 권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물론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그때는 유치권이 소멸됐던 것이 다시 뭐하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죠? 일단은 뭐죠? 소멸됐다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부활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번이 그런 취지인가요?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했어요. 소송만 제기했지 아직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부활하지도 않고요.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뭐 되지도 않아요? 간주되지도 않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해서 실제로 뭐 해야지만요? 돌려받아야지만 점유를 회복해야지만 비로소 유치권은 뭐죠? 부활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4번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뭐죠? 도래해야 되고요. 5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3번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의 나대지 외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옳지 않는 것을 찾죠. 그러면 문맥상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어요? 신축이 됐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는 발생할 수 없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다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할 건 세 가지죠. 첫째, 일괄 경매가 되더라도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 건물에 관한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무슨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3번 보시면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가부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3번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누구 마음이요? 저당권자 마음이니까 1번과 2번이 맞게 되는 거죠. 1번 보시면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지 마음이니까 1번과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죠. 세 번째 주의하실 점 뭐죠?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이어야지만 일괄 경매할 수가 있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는 중요하잖아요. 누가 반드시 건물을 소유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을로부터 위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저당권 설정자의 의뢰 소유가 아닌 거죠.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갑의 일괄 경매권은 인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중요한 문제죠. 24번입니다. 공동저당에 대해서 될 수 있는 제가 문제를 잘 안 냈는데 그래도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넣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요? 분담액이 결정이 되죠. 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냐면 1억 5천이고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동시 배당이 이루어졌고요. 경매대금은 A가 뭐죠? 9천만 원, B가 6천만 원, C가 뭐죠? 3천만 원이고요. 문제는 B 부동산에서 받게 되는 돈을 계산해내라 이런 문제고요. 일단 비례식이죠.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고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 뭐죠? 더해서 밑에 깐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18이니까 A에서는 뭐죠? 18분의 9, B에서는 18분의 6, C에서는 뭐죠? 18분의 3이고 18분의 6을 약분하면 뭐죠? 3분의 1이죠. 따라서 1억 5천에 3분의 1을 B에서 받으니까 얼마가 되죠? 5천만 원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이메일로 청약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뭐죠?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일반론적인 건데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예요.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죠. 문제에서 뭐라고 해요? 즉시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미 청약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10월 27일 20시경에 갑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을의 승낙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하라 했죠? 18시까지 하라 했죠? 20시니까 연착된 승낙이네요. 연착된 승낙도 뭐가 됩니까?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의사표시가 발신한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6번입니다. 판례가 동시이해 항변권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동시이해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많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은 첫째, 변제, 돈을 갚는 것과 차용증,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강의가 아니다. 두 번째,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뭐가 아니죠? 동시행강의가 아니다. 세 번째, 변제, 좀 더 말하면 임차 보증금의 반환과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행강의가 아니다. 물론 최근의 시험은 요게 잘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행강의가 아니라는 게 많이 나오고 2, 3년까지는 전까지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담보 말소가 동시행강의가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물론 요 지문은 뭐죠? 요게 답이에요. 저당권 같은 거 쉬운 거 안 내요. 답은 보시면 3번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격려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변제와 뭐죠? 동시행강의가 아니니까 말소 청구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뭐죠? 동시행강의가 아니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예요? 5번이죠. 자, 5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매순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죠. 왜냐하면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5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양도소득세를 제가 매순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얼마에 구입한 거죠?
5억 3천에 불과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매 대금의 일부로 이해를 합니다. 5억에 산 게 아니라 뭐라고요? 5억 3천에 산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5번.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뭐가 되죠?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매매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죠? 동시이행 관계인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뭐로 이해합니까?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7번이죠.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어요. 중요한 문제죠.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매매계약 후 소실됐으니까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일단 둘로 나뉘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어디로 가죠?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로 가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이 되죠. 따라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고. 근데 채무자에게 만약에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가 되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원칙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요. 항상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은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도인을 말하는 거다.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죠? 매수인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채권자 채무자가 뒤바뀌면요 아주 이상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 매수인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뭘 해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이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내거로 만드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아야 돼요? 반환을 받아야 되므로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갑은 매수인이죠. 매수는 누구예요? 채권자니까
채권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의과실이 있으면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을은 누구죠? 매도인이죠. 따라서 뭐로 갑니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으로 가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이에요. 갑의 수령지체 중이라면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권자. 따라서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므로 주택이 소실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막 아직도 복잡한 것 같고 혼란스럽다면 이거 안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꼼꼼히 따져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인 것 같구나라는 깨달음까지 얻어야지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28번이죠. 이것도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아주 기본적인 거죠. 계속적인 거죠. 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병으로 매매 대금을 뭐 하기로 했어요? 지급하기로 했다. 전형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따라서 옳은 것은인데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죠? X죠. 병이 적극적으로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비로소 병에게 뭐죠? 권리가 생기므로 통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뭐가요? 권리가 생기지는 않죠. 2번 을은 갑과 병사의 계약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갑과 병사의 계약은 요거죠. 그죠? 요게 무효래요. 우리가 요 갑과 병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가관계라고 하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요게 무효라도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에게 뭐죠? 1억 원을 뭘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따라서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은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4번 병의 권리가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취소할 수가 있고요. 5번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입니다. 동의를 얻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해요? 소멸시키지 못해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법정 해제도 뭐가 아니에요? 임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29번입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이죠. 철회는 효과가 발생되기 전에 효과 발생을 어떻게 해요? 막는 거다.
따라서 이미 해제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할 수 없으므로 1번이 답입니다. 2번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고요. 3번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자를 붙이는 건 여기만 그렇죠. 법정 해제만 그래요.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 붙일 필요가 없고요. 또 취소가 됐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줄 때도 뭐 붙일 필요 없어요?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해제, 법정 해제의 경우에만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죠. 4번 해지가 뭐냐? 해지란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뭐죠? 해지고요. 5번 해지한 후에도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30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건데 1번이 답이죠.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니까 뭐 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고요. 이번은 X인데 오타가 좀 있어요.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에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계 의무가 아니라 승낙이죠. 그죠? 승낙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승낙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5번 예약은 항상 뭐죠? 채권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시험 보면 상관없을 수 있는데 해제와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취지입니다. 증여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말로 증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다음날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대. 그러니까 말로 증여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다음날 나 마음 바뀌었어. 안 줄래.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서면으로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이때는 함부로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주겠다고 하면 고맙다 그러지 말고 반드시 뭐죠? 서면으로 받아두셔야 이 인간이 말로 뭐 이런 뭐죠? 마음 바뀌어서 이런 거 안 되고요. 참고로 또 하나 좀 이게 시험은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뭐 아파트 주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다음 날 망했어요. 그럴 때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는 그러니까 증여 경우에는 약간 좀 뭐예요? 좀 이렇게 유도리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했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아무튼 말로 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이 뭐한 것처럼요? 유효한 것처럼 매매 일방 예약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요새 그 재미로 말씀드리면 요새 그 뭐죠? 그 김광석 기적이 말 많죠, 그죠? 내용을 보니까 좀 엽기적이던데요, 그죠?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저작권 분쟁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어제 인터넷 기사 보니까 김광석의 저작권이 1년에 100억까지는 10억 정도, 10억 1년에. 그러니까 추정. 1년에 한 10억. 그럼 매년 그저 100억일 수도 있습니다. 추정이니까. 10억이 완전히 뭐죠? 땡 잡은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결혼하게 된 이유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애를 임신했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으니까 만약에 결혼 안 해주면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떠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결혼을 했고. 아무튼 뭐죠? 아우, 땡 잡았어. 그죠? 여자는 누굴 꼬셔야 될까? 근데 그 양반 요새 TV 막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실이 떠오르는 거 있죠. 젊은 최순실. 그죠? 말투, 행동, 상대방이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일방통행.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막 얘기하고 막. 근데 그 결론, 내용이 이런 거죠. 1심 법원이 재판이 끝났고, 2심 재판이 끝났고, 저작권 분쟁 때문에. 대법원 가가지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판결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결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죠? 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뭐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파기환송이 돌려보내는 경우이고, 이거는 뭐죠?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뭐죠?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뱅뱅 맴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이 뭐죠?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요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손녀에게 준다라고 뭐죠? 합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 식구들이 지금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결국은 뭐예요? 아들 김광석에 관련된 권리인데 유일한 뭐죠? 혈육이니까 그냥 딸에게 주겠다라고 그 내용을 뭐죠? 합의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소유상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딸에게 주겠다고 뭐죠? 합의를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고의적으로 숨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것이 밝혀지는 것과 숨기는 것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면, 만약에 대법원에 그냥 확정 판결이 난 거라면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숨겨야지만 시댁에서 뭘 해줘요? 합의를 해줄 사항이잖아요. 지금 시댁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며느리를 뭐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인간 말종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분위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죠? 소송사기인 거죠. 아유, 그죠. 무섭죠. 그리고 뭐 김광석도 뭐죠? 살해된 것 같다는 거고. 아유, 딸도 만약에 살해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살해라는 게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살해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에 자기 자식이 빠졌어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안 건져줬어요. 그럼 부작위한 살인죄예요. 유기치사가 아니라 그냥 부작위한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의무, 행동의 의무가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죠? 부작위한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 딸아이가 폐렴으로 죽었잖아요. 폐렴으로, 그죠? 폐렴으로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몇 시간 치료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며칠 치료하다 죽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이미 실려갈 때 죽은 상태였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폐렴이라는 거는 뭐 이런 상해가 아니라 그런 질병이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분도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는데, 폐렴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바로 의식을 잃더라고요. 바로 의식을 잃고 한 3, 4일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분 보니까 제 선배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폐렴으로 죽을 정도면 그 전 단계에서 이 아이는 뭐죠? 의식을 먼저 잃었을 거고요. 의식이 잃은 상태에서 죽고 나서 신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 이거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죠? 부작위한 살인죄일 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자 행태가 그리고 나서 하와이를 가잖아요. 근데 장애인의 아이는 한국에 두고 가요. 하와이 가가지고 뭐죠? 지금 남편인지 애인지 뭔지 하고 뭐 사업한다고 깝죽대고 다니고, 결론은 다 들어먹은 것 같던데, 싹 들어먹은 것 같던데, 아무튼 간에 진짜 막 무서운,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정, 자식에 대한 정,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진짜 사고일 수가 있는데, 폐렴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응급실 가잖아요, 그죠? 갈 때 죽고 나서 실린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실린 건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상태고요. 만약에 살아있는데 실렸는데 중간에 병원에서는 죽어서 갔어요.
뭐죠? 앰뷸런스 안에서 뭐죠? 죽었든지, 뭐 이런 게 또 중요한 상태. 근데 만약에 폐렴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119에 신고해가지고 이미 죽은 상태에 실려갔다면 이건 결국 뭐죠? 유기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작위한 뭐죠? 살인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유기치사가 아니죠, 그죠? 유기치사는 과실로 죽인 거고, 이거는 일부러 죽인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그럼 살인죄가 되는 거죠. 예? 살인죄니까 만약에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면,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기치사는 공소시효 지난 거예요. 치사, 과실로 죽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평가된다면, 이건 뭐죠? 살인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미뤄보건데 이 아이가 죽어야 될 필요성은 자기한테 충분히 있어요. 왜냐, 만약에 애가 살아있으면 얘가 뭐예요? 이제 그 저작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물론 친권자라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얘가 성년자가 되면 오롯이 이제 자기가 다 이 아이가 행사하겠죠? 그럼 이 아이가 뭐죠? 할머니한테 갈래? 할머니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일 때는 오롯이 자기가 행사하지만 얘가 뭐죠? 성년자가 되면 뭐죠? 그 아이가 행사할 문제이기 때문에 애가 죽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이 아이는 거기다가 뭐죠? 장애아였죠. 자기 자식을 보고 장애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장애우라는 뭐 이 땅에 이상한 표현하는 사람도 처음 봤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황증거는 차고도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앰뷸런스 실리기 전에 이미 폐렴으로 그 아이가 뭐죠? 사망한 상태라면 그 병질상 걔는 뭐죠?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뭐 4일인가 5일 전에 감기약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제정신은 아니죠, 그죠? 폐렴인데, 그죠? 감기약 먹였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못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제발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저는 진짜로 살인죄가 존속해야 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행법상 살인죄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아니, 사형제도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사형을 뭐죠? 집행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파렴치 않은 공개 처형을 해서, 아무튼 그 얘기 그 여자 이렇게 인터뷰도 보고, 라디오도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뭐, 전혀, 제정신 아니더라고요. 못된 년. 어, 10억이면, 그게 또 10억이 뭐예요? 대대손손이잖아요. 그죠? 그죠? 로또 복권도 그런 로또 복권 없어요. 그죠? 나도 가수 할 거랬나. 30일 그냥.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콘서트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 안 했네요. 제가 그냥 김광석 죽기 전에 뭐가 잘못 들었는지 저는 콘서트 같은 거 안 가거든요. 근데 가고 싶더라고. 그때 막 그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콘서트라고 뭐 한국 신기록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그 영구대사관 앞에 세실극장에서 해가지고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저는 이제 뭐 이게 저는 참 웃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래가 멋있다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겠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야, 이거 도대체 뭐 일주일 한 5일 했던 것 같아. 그때 5일 하는데 야, 이거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얼마야? 부럽다 막 이러면서 제가 봤는데, 그러고 나서 한 보름인가 있다 죽었어요. 한 열흘 정도인가 막 이 정도 있다 죽으니까 그게 머리에 굉장히 막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극장이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봤던 사람인데 한 열흘도 안 돼서 자살했다 그러니까 기억이 뭐 생생하더라. 근데 그게 만약에 살인죄면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죄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정황 증거는 뭐예요? 차고 넘치는데 뭐는 없죠? 직접 증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상호 기자인가요? 그 사람이 뭐라죠? 자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달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김광석 씨가 진짜로 자살한 건지 아니면 살해당했는지를 다시 수사를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명예훼손으로 뭐죠? 고소해달라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여자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뭐 인권위원회인가 뭔가 어쩌고 이딴 소리 하고 있고 뭐 갑자기 무슨 또 여자들이 나는 여잔데 여자를 괴롭힌다는 등 막 이딴 얘기를 하고 여자 남자가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최순실처럼 핀트가 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최순실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만약에 그 사실대로 김광석도 죽인 거고 제 말대로 뭐죠 딸도 뭐죠 부자기 위해서 살해한 거라면 살인마야 살인마 그거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원래 그 남자가 김광석 죽기 전부터 사귀던 남자래요. 네, 동창이. 김광석하고 동창인데, 그러니까 친구하고 바람난 거죠. 그죠? 뭐, 이런 남자고, 미국 가가지고, 한 사업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다시 돌아온 거 보면 다 들어먹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때 한 사업이 잘 됐으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들어먹었으니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작권 가지고 살려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천벌 받을 겁니다. 30번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 많이 왔나요? A가 비소유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원에서 4천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회계 본 결과 180평 확인됐어요. 그러면 수량 부족이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선이어야지만 담보 책임 물 수가 있고요. 선이면 제척 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예요? 안날로부터죠. 그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 해가지고 A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약을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 숫자보다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시란 말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을 4번을 많이 선택하시던데 권리 4번 보시면 담보 책임의 내용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내용과 같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나 수량 부재의 경우에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대금감액 청구,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내용은 같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아니고 몇 번만이요? 3번만이 답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2번이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찾는데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으니까 답은 뭐죠? 4번.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계속 반복이죠.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34번이죠. 임차인이 임대인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했어요. 일단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라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뭐하죠? 유효하죠. 따라서 4번 을병 간의 전대 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1번
갑은 병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과의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을과의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먼저 뭐 해야 돼요? 해지를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이? 33번 안 했어요? 33번입니다. 갑은 2017년 3월 15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토지 임대차죠.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으므로 2번 6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X죠.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게 4번이에요. 4번인데 일단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이것도 물론 뭐죠? 강행 규정이죠. 왜냐하면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비용 상한 청구권을 빼고는 다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약을 했는데 이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이 특약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뭐죠? 불리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뭐죠? 유효한 거죠. 그죠? 왜요? 임차인에게 뭐죠? 유리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2기가 아니라 1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뭐예요? 불리하니까요. 따라서 4번 보시면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에는 1기의 차임 연체만으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1기만을 지급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이기 때문에 1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35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누가 신청하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고요. 관할 법원은 어디냐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물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므로 1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가지고 3번과 4번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죠?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된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3번은 맞지만 4번은 X입니다. 3번은 맞지만 5번은 뭐죠? X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5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대차 등기가 경유되면 이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임차인의
등기 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 X죠.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돼요. 답은 뭐죠? 5번이죠. 36번이죠. 갱신 요건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결국 나올 만한 거 두 가지예요. 처음에 했던 거죠.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갱신 요건 문제인데 36번 전에 풀었던 문제와 좀 달라요. 그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죠? 왜요? 3기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안 되죠. 왜요?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쌍방 합의가 필요하니까. 니은 나왔고. 그 다음에 디귿번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돼요. 문제 지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갱신 요구를 뭐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하고요. 이자를 뭐죠? 업자로 바꿔야 맞는 거죠. 심각하죠? 심하죠? 그죠? 리을번은 맞죠? 고의 또는 뭐요? 중과실로 뭐죠? 파손한 경우죠. 미음번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언제 고지해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고지해야 돼. 따라서 미음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죠. 따라서 미음번도 뭐죠? 안 돼요. 그죠? 지금 제가 굉장히 헷갈린 부분 강조하는 거니까 꼭 반드시 뭐죠? 숙지하시고 틀린 것과 맞는 것도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37번이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요.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뭐 계단이다 그러면 통로죠. 통행로로 쓰는 거죠.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단을 뭐로 쓸 수는 없어요? 창고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공용 부분은 반드시 뭐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므로 2번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죠? 4번이죠. 4번. 자, 이런 문제죠. 집합 건물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1호는 가불병 세 사람이 공유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면 얘네만 3표가 되죠. 다 참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셋 중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을병이 갑이 행사하기로 지정을 했다면 누구한테만 소집 통지하면 돼요? 갑한테만 소집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만약에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소집 통지하면 되냐면 셋 중에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돼요. 따라서 이런 지문은 X예요. 구분 소유자가 공유인 경우에 전원에 대해서 소집 통지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전원한테 하는 게 없죠. 지정이 됐으면 지정된 사람에게, 지정이 없으면 뭐죠? 아무나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8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관리위원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므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지문은 맞아요.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돼요. 2번 관리단 집회는 1년에
정기관리단 집회는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언제 하냐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누가 소집하냐면 관리인이 소집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아주 잘 나오죠. 관리인은 뭐일 필요 없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뭐죠? 5번이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뭐죠? 비교하셔서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하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9번이죠. 가등기 담보 등에는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고요. 일단 5번이 맞죠. 담보 가등기권은 일단 뭐죠? 저당권이니까 경매할 수도 있고 권리 취득에 대한 실행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옳은 것은 뭐죠? 5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을 보면 1번 실행 통지하고 몇 달 기다립니까? 2달이죠. 청산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뭐죠?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 면제 특약은 청산기간 만료 후에는 할 수 있어요. 만료 전에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고 만료 후에는 할 수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 수 없고 만료 후에는 가능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2가지예요. 첫째,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의 포기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를 포기는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에는 못해요. 그 다음에 만료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할 것이 뭐죠? 요거죠. 그죠?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포기죠.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을 포기하는 것은 청산기간 만료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료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소멸시간의 민법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좀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귀속 청산 방식만 인정이 됩니다.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고요. 4번 읽어볼게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을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본등기를 해야 하죠. 기억나시죠? 변제기 후 실행 통지하고 2달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권은 본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이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의 명의신탁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죠. 갑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고 싶어서요.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매 대금을 주면 네가 직접 사라 위임을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병이 매도인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 매도인이 만약에 선이다 이거죠. 선이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는 점은 변함이 없죠. 다만 뭐가 유효죠? 등기가 유효하죠. 따라서 2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이게 뭐죠? X고 이게 답이에요. 아주 잘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병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병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지거 지가 팔아먹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 만약 병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병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기속됐으니까요. 다만 위임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그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는 있어요. 따라서 3번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지만 4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죠? 점심 드시고요. 다시 2시에 모여서 조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